제가 볼 때 AI 기술이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나 드론이나 바이오, 양자 컴퓨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잖아요. 엔비디아, 요즘에 AI 빅테크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겪다 보니까 엔비디아 꺾이면 또 AI 열풍도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제 책에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냐 그러면 제가 1900년부터 2010년 넘어까지 다우지수 연평균치를 이렇게 보여드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보시면 1990년에 다우 지수가 J커브를 그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돼요. 그럼 출발점이라는 게 뭐냐면 J커브는 뭐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그렇죠. 가격이 급등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게 J커브잖아요. 그럼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9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죠? 핸드폰이 언제 나왔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2008년 아닌가요? 스마트폰이요?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우리가 1990년 초중반 때 나왔습니다. 1995년, 6년 이때 나왔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무선 전화기, 유선 전화기가 있다가 다이얼 전화기, 그 다음에 무선 전화기,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1995년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스마트폰의 발전,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이어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우지수가 J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까지는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호기심을 또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여튼 책에 그림에 나와 있고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도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2023년 애프터 코로나 AC 기간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통 저떻통 뭐 바이든이 이기니 트럼프가 이기니 뭐 바이든이 사퇴하니 많이 또 뭐 카멜라 해리스가 이기니 뭐 지니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시고 미국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 그림을 보시면 1990년부터 J커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 J커브를 보시면 에이 안 올라갔는데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경제위기 2020년부터 코로나 위기 이럴 때 주가가 출렁거리는 거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예측한 사람은 없습니다. 뭐 루비니 교수가 닥터 둠이었다 뭐 그러는데 그냥 그 시기에 맞았다? 그 시기에 맞았다. 저는 그렇게 치면은 저도 뭐 맞춘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외환위기 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교수직 버리고 미국 가서 공무원 시작했고요. 97년부터. 2006년부터 서프라임 위기 난다고 삼성에다가 계속 보고서 올렸고요.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났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팬데믹 같은 질병이 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측과 전망 같은 걸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어요. 바이든이 100% 사퇴할 거다. 2주 전부터.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문화와 패턴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무슨 말씀드리냐면 카멜라 해리스는 아닐 것 같다. 오션 미바마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해리스가 막 지지만 올라가고 있던데 붙으면 트럼프 붙으면 이긴다. 오늘 짠 뉴스로도 2%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낸시 펠로시로부터 지지를 받고 많은 민주당 원블로 고위직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측이 틀렸구나. 근데 제가 왜 그 예측을 했냐면 6월 달에 독일 모 잡지에서 미셸 오바마가 아마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좀 더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미셸 오바마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그거는 제가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미국 대선 얘기해 주셔서 누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은 트럼프의 그 피격 사건을 보면서 이건 역사상에 이거 신이 도와주는 거 그 사진은 이제 역대급이다면서 야 여기서 뒤집어지기 진짜 쉽지 않다 많이 김 작가님한테 한번 죄송한데 여쭤봐도 될까요? 김 작가님 지금 이렇게 오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역사의 질곡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서 암살범이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뭐 오토바이를 타다가 미끄러져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네네, 있겠죠.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격범이 총을 쏴서 트럼프가 길을 뚫고 지나갔다고 해서 그게 뭐 신의 가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런 신의 가호를 입고 사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는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고 될 가능성도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많은 게 분들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시면 훨씬 많긴 하거든요. 네, 저는 2024년 1월 달 K본부에서 신년 특집 방송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세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바이든이 만약에 부통령을 제대로 쓴다면 1월 달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유고시에 이 사람이면 충분히 바이든을 대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는 부통령이 된다면 두 번째, 미국 일반 중산층과 일반 시민들의 의식 수준, 지식 수준은 트럼프와 같은 약간 크레이지한 대통령을 선호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국민성이 그렇다. 라고 그 믿음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역사의 부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의 필연 과정 속에서 뭐 3차 대전이 됐건 어떤 게 됐건 뭔가 일어나야 될 필연성을 갖고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비록 독일도 우파, 프랑스도 우파, 이탈리아도 우파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있지만 그런 세상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파시즘 제국주의 외에는 뭐 할 수 있을까? 과연 보호무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아니라고 봤고요. 지금 만약에 왜 트럼프가 아니냐라고 보면 아니 해리스가 위상도 없던 부통령 아니에요? 해리스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죠. 근데 갑자기 바이든이 손 들고 이 사람입니다 라고 지지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설문조사 해봤는데 2%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그만큼 미국 시민들과 세계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리더십은 트럼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민심이잖아요. 민심은 천심인데 예? 그 천심을 이길 수 있는 게 뭐 도사가 나타나서 뭐 천심을 거스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주제에 돌아와서 그리고 또 책에서 21세기에 큰 돈 벌고 싶으면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우주항공과 AI 반도체 얘기해 주셨고 근데 책에 또 바이오라든가 양자 컴퓨터 들어가고 또 다른 방송에서는 로봇이라든가 드론 사업도 얘기하시던데 요 네 가지는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AI 열풍 아까 엔비디아 말씀도 여쭤주셨는데 제가 또 3000% 잠깐 빠졌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저는 조금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파트예요. 이쪽 파트는. 왜냐하면 반도체 파트라는 게 인텔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유일한 게 될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게 돈 된다 그러면 달리 들거든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었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있었잖아요. 비트코인 돈 되니까는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왔잖아요. 이더리움이 된다 그러니까 또 수많은 이더리움계의 알트코인이 나왔잖아요.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려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무시하셔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는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동전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는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앞으로 NPU, TPU, GPU, CPU 수많은 형태의 PU 프로세스 유닛들이 막 나올 겁니다. PU들이 막 나오는데 어느 천재가 엔비디아의 GPU를 능가하는 것을 내놓지 않을까요? 내놓겠죠, 언젠가는. 내놓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엔비디아의 비메모리 반도체 GPU 카드는 좀 중저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도에 만들었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블록체인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이 AI가 만들든 다른 천재가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볼 때 AI 기술이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앞으로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장에서 과연 뭐라 그럴까, 큰 손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 전통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나 드론이나 바이오, 양자 컴퓨터. 바이오, 양자 컴퓨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이오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주 항공 산업이 발전될 때 제일 처음에 우주인들은 남자였다, 남자, 여자 같이 있었다. 우주인이요? 네, 비행기를 타고 달나라에 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우주인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에스트로넛. 그 우주인들은 최초에 남자들이었다, 아니다, 남자, 여자 같이 있었다, 아니다, 여자들만 있었다. 같이 있지 않았나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자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꿈들이 아폴로 13호까지 가고 할 때 콜롬비아호의 여성 교사가 그 폭파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기를 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침팬지가 먼저 탔죠. 꽃이 먼저 날아갔고.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우주에다가 꽃과 동물을 실어 날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화성을 가면 남자 혼자 가면은 생존이 가능해요? 번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우주인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바이오의 실험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몸에 1억 개가 넘는 원사, 원조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스타트랙 말씀을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온화 시켜가지고 양성자, 중성자 해서 원자 형태로 다른 쪽으로 동시 이동,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1x1 1cm, 가로 세로 높이 1cm짜리 큐빅을 여기에서 요리 옮기는 실험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인간은 아직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신경계통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은 못 옮기잖아요. 사람을 옮길 수, 요즘 사람 목 떼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이식수술하는 것까지 나왔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기술이 얼마까지 갈까요? 그럼 그 기술을 시행하는 건 인간이 할까요? 로봇이 할까요? 로봇이 할 수밖에 없죠. 왜? 사람 웬만한 수술하는 것도요, 장시간 하면 10시간, 15시간 하는 수술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된 로봇이 하는 수술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선 타고 날아가는데 그 의료기기를 만지는 게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로봇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노동 생산성 이런 측면에서도 로봇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드론 말씀이 나왔는데 드론은 지구 4,000km 상공 이상에 4만 개 내지 4,600개의 인공위성이 돈다. 그러면 지금보다 GPS 시스템이 훨씬 더 정교하겠죠. 지금 GPS 시스템 가지고 드론 탄다 그러면 무인 드론 탄다, 택배 드론 만든다. 제가 볼 때 한 3분의 2 이상은 공중에서 다 부딪혀가지고 중간에 배송 안 되고 다 없어질 거예요. 센서가 제대로 정교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광속의 단위로 날아다녀도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KTX를 타고 달리시는데 올라가는 상행선과 하행선의 그 간격이 적어도 한 50m 간격은 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 1cm 간격으로 좁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교하지 않으면 어려울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의 센서 기술, 로봇 기술, 드론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은 없다. 다시 말하면 AI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항공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혹시 기후변화랑 초고령화도 이런 트렌드도 투자 전략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까요? 경제하는 사람이 뭐 기후변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다른 분들이 혐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기후변화는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2014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가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서 네. 거기서 여러 예, 매년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 거기에 숨어있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새로운 미생물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우리는 그거 연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약간 가미가 돼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네가 뭐 빌 게이츠를 어떻게 만나 뭐 이러실 줄 모르는데, 옛날에 그 정치인 한 명 중에 지금 띨띨한 정치인 한 명이 있어요. 그 정치인이 정치를 시작할 때 그분과 빌 게이츠를 만나게 제가 해줬거든요. 그때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에 2012년도에 가서 만나서 1월 달에 가서 만났어요. 저는 나타나지를 않았지만 그 어레인지를 해줬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띨띨한 정치인도 대통령을 해볼 거라고 띨띨한 짓을 해서 저도 띨띨한 짓을 같이 도와줬었는데, 택도 없는 인간이 대통령 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면 참 안심하기 그지없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약간 연을 맺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메일도 주고받고 한 내용들을 다 나중에 이제 책을 쓰려고, 내가 만난 사람들 그러면서 책을 쓰면서 이제 하나의 간접 참고 자료로 제가 드리려고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인류 문명에, 저한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질병이 더 많잖아요. 저 훨씬 많습니다.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전쟁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총균세,
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다이먼드가 지은, 제럴 다이먼드가 지은 총균세가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 질병, 과학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총은 전쟁이고 균은 질병이고 쇠는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인류 문명 발전의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그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진화해오는 과정 속에 종교도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고 왕도 인간을 노예로 만든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해놓는데 기후변화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많이 느끼죠. 제때 차가 얼마나 있었겠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차가 진짜 얼마 없었겠죠. 에어컨 안 틀었겠죠. 지금은 학교마다 에어컨 다 생착해놨잖아요. 에어컨 틀고 차 돌리고 기름 태우고 소들 방구 끼고 모든 전자기기 전자제품이잖아요. 여기서 열을 얼마나 뿜어내겠어요. 그러면 지구인들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전 세계 동포 여러분, 지금부터 전자기기 다 부숩시다.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갑시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지구는 어느 정도, 여러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이 없거든요. 네, 거기 다 지상이라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지으면 다 그렇죠. 지하가 없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옛날에 뭐 기술이 그 정도 발달 안 돼 있어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 몰랐던 거죠. 단순합니다. 옛날에 마이카 시대 경부고속도로 지금 여러분 그거가 완전히 뭐 정체된 구간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옛날에는 차가 없어서 쌩쌩 달렸어요. 그냥. 그런 시절이 불과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3, 40년 전 이야기. 그런 3, 40년 더 됐군요. 그런 시절에 아파트를 지었으니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지금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0년 단위로 끊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단위로 끊었을 때 지구를 탈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뭐 언젠가는. 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대에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 시작할 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종도둑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6,000달러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라고 만약에 중학생에게 주관식 질문을 물으면 중학생이 어떻게 답을 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뛰어난 인재. 교육. 그렇게 답을 쓰면 제가 주관식 10점 만점에 한 3점 줄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답은 사람, 반도체, 자동차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와 반도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36,000달러 시대에 우리가 풍부함을 누릴 수 있다. 물론 그 근원은 사람인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내놔도 경쟁에서 스마트하다는 거는 이거는 강한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팩트이면서 true입니다. 검증받았죠. 예, 이거는 뭐 false 따질 것도 없습니다. true입니다. 팩트이면서 true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김 작가님 이 방송 활동을 하신 지 꽤 저 이제 6년 그렇죠. 다 채워갑니다. 6년 채워가니까 이제 100만 넘어섰잖아요. 200만 넘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년을 지나고 나니까 200만 넘었었죠. 이제 목표가 300만, 400만 아니세요? 아니, 목표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달자. 오늘 하루 열심히 달자. 근데 내심 300만을 언젠가 가면 좋겠다. 언젠가는 가겠죠. 네. 네,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목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6년 동안 처음 하실 때부터 10만, 20만이셨습니까? 0명이었죠, 0명. 0명에서 시작하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0,000명, 50,000명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J커브가 언젠가 만들어졌겠죠. 계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 작가님 방송에 나오기 전에 곽수영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독특해서 방송 출연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막 부른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막 방송해주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와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책 선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김 작가 채널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 말씀을 드리냐. 뒷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김 작가 TV에 나갔을 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순화시키면 개인이든 국가든 일기장이 다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앞에서도 AI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말로 AI 한다고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예, 파시면 돼 판나는 거예요. 김 작가라는 분이 200만이 넘는 이 유튜브 방송이 만들 때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 달걀이야 세워봐.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다른 애들이 못 세우니까 톡 깨가지고 세웠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온 역사가 없으면 네. 결코 산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될까요? 국민들에게 비전을 줘야죠.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간다. 곽수영이가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미래 세계는 우주항공으로 가니까 거기에 필요한 30여 개의 부품과 소재, 장비에 필요한 산업 중 우리가 세계에서 1, 2가 될 수 있는 것 몇 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그러면 이거 10년 프로젝트다. 5년 가지고 안 돼. 그럼 10년 프로젝트야. 그럼 10년 가야죠. 그럼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책은 바뀌면 안 되죠. 네. 근데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뭐 불도저 가져와서 이거 파고 저거 파고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해놓은 게 없어요. 누가 씨를 심어 놓으면은 저거 불량품이야 다 파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없죠.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언제 제일 잘 나갔어요? 박정희 독재 정권 때. 왜? 18년 동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까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나비가 물어요. 나비에게. 어떻게 해서 너 나비가 됐니? 그 나비가 뭐라고 대답한? 간절함이 있었어. 어떤 간절함? 애벌레를 탈피해서 너처럼 아름다운 나비가 되고자 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는 버려야 되는 거죠.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간절함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AI나 우주항공에 대해서 아직. 네.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부딪힘에 사는 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정부는 지금부터 비전과 직관을 제시해야 되고, 제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요한 정책을 불도저 파듯이 디비 파가지고 버리지 마시라. 그거는 계속 가져가라. 라는 말씀이고, 개인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예, 그래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미래 세계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